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네, 오늘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헌재에서 다섯 번째 심리에서 윤채이탈이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모든 책임을 김용현이한테 떠넘기고 나머지 군 지휘관들에게는 너희들이 잘못 들었다. 그쵸? 너희들이 잘못 들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아, 진짜 찌질함의 대명사를 보면서 아마 할 말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되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 볼 때는 내가 저런 새끼 때문에 지금 내가 수갑 차고 있나, 이런 이진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제 윤석열 이 말 한마디로요, 대한민국은 모든 미수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이제 살인 미수, 강간 미수, 무슨 미수, 그쵸? 윤석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무죄다, 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슨 살인 미수, 강간 미수, 무슨 미수라는 범죄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한테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국회에서 유리창을 깨고 군대가 들어오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군대가 이동했는데, 그렇죠? 제가 진짜 이 말장난을 진짜 살인 미수로 끝나면 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된다는 이런 인식, 이 새끼 검사 맞아요? 응? 이 새끼 검사 맞냐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전부 여러분들 어제 누구죠? 그 변호사 그 싸가지 진짜 없대. 그 김계 뭐야 걔? 응? 걔 변호사 이름 뭐예요? 나 그 변호사 이름 보고 나서 여자애 거 진짜 밥맛 없대. 김계리? 그러니까 걔 김계리, 나는 걔 하는 거 보고 나 같으면 저거 홍장원 1차장이 진짜 양반이더만. 그쵸? 저 같으면 아니 변호사님, 내가 여기 무슨 뭐 죄인 취재받으러 왔어요? 증인으로 왔어요. 응? 진짜 너무 싸가지 없이 하더라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 어제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 진짜 자폭 엄청 많았죠. 여러분들 오늘 뉴스에서 계속 나왔었죠. 윤석열 변호인단이 여인영한테 질문을 해. 그러니까 국회 측 변호인단, 그러니까 소추단이 여인영한테 질문을 하면 형사사건에 제가 지금 재판 중이라서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여인영이 대답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새끼 우리 편 맞아? 난 깜짝 놀라. 그 마이크 뺏었잖아. 저쪽에서 마이크 뺏었잖아. 이준우가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저쪽에서 깜짝 놀랐고 마이크를 뺏었잖아.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쪽에서는 윤석열이가 이준우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뭐라고 지시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말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저쪽에서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폭을 해버리잖아. 나 그러면서 이것들 바보 아닌가? 얘네들 거의 바보네. 응? 그 다음에 어제 두 번째 진짜 이게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그쵸?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라는 본인의 지시는 윤석열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때 싹 잡아들이라는 것은 그 간첩 수사를 잘하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쵸? 응? 이 얘기를 했어요. 간첩 수사를 잘하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주려다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싹 잡아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간첩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재명도 간첩, 한동훈도 간첩, 우원식도 간첩, 김어준도 간첩, 김민석도 간첩, 다 간첩이야. 그렇죠? 웃기죠?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간첩 수사를 잘하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주라고 했다. 이재명, 한동훈이 간첩이라는 지금 말 앞뒤가 맞지 않잖아. 응? 웃기지 않아요? 간첩 잡아들이라고 자긴 지시한 거래. 싹 잡아들이라는 게. 근데 그 명단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말 같은 소리 해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국힘당 이렇게 보면요. 얘네들은 오로지 박근혜 때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때는 여러분들 도덕성의 문제였어요. 잘 보면 박근혜 탄핵 사유나 보수가 박근혜를 버릴 때 보면 국정농단이라는 사실상 권력을 비선 개입 국정농단은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보수가 박근혜를 버리면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분당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것들이 왜 더 난리를 치고 이 지랄을 떠나 했더니 윤석열의 이 계엄령 친위 쿠데타를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로 만든 거예요. 전사로 만든 거예요. 보수의 전사 윤석열이가 사실상 큰 우리 진영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이념 대결로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서부지법을 때려부시고 어떻게 보면 법원을 때려부신다는 것은 헌법을 파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해서라도 자기네들끼리 분열을 막겠다. 이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저는 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반드시 국힘당 해산을 시켜야 되냐면 얘네들은 반국가 세력은 바로 본인들이에요. 국가 반역 세력입니다. 어딜 법원을 때려부십니까? 어딜 법원을 때려부셔요? 반국가 세력이에요.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반역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인형 요거 할게요. 제가 여인형 메모에 이석기 최재형이 등장했다. 사람들이 이게 왜일까 궁금하죠? 나는 천재인가 봐. 이게 11월에 여러분들 작성 메모가 하달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딱 보이죠? 그쵸? 11월 정도 돼서 이제 한동훈이나 이쪽 애들이 국힘당 안에서 김건희 특검에 찬성 여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김건희 특검이 점점점 저쪽에서 뭐 제3자 아니나 점점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확률이 점점 높아져가고 한동훈이가 9월 달에 당권을 잡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예요. 이때. 이거 뭐냐? 왜 이석기가 등장하고 최정이 늘었느냐? 이때부터 이미 얘네들은 철저하게 이번 계엄령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최재형과 그 배후에 이석기가 있다라는 걸 잡아들여갖고 시나리오를 썼던 겁니다. 그쵸? 이석기 하면 내란 선동으로 9년의 형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최재형 목사는 북한을 왕래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게 다가갔던 최재형도 북한의 사주를 받고 이석기 일당과 이게 나중에 방첩사령관에서 조사를 해갖고 계엄이 성공했으면 최재형 잡아들이고 이석기 잡아들인 다음에 배후에 이석기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최재형과 내통을 했다라고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이석기가 등장할 이유가 없죠. 얘네들은 용공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석기를 끌어들였고 디올백에 대해서 그 당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돼요? 9월 10월에 한창 디올백 면죄부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치? 디올백 면죄부 언젠가 봐봐. 디올백 면죄부 10월인가 막 그럴 거야.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되게 안 좋잖아. 디올백
면죄부 감사원에서 면죄부 주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고 그래서 이석기를 끌어들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인형 방첩대 얘네들이 성관이 들어갈 때 응? 성관이 들어갈 때 얘네들이 뭐 갖고 들어갔습니까? 뭐 갖고 들어갔어요? 막 그 송곳 야구방망이 여러분들 내가 하나 물어볼게. 부정선거의 어떤 자료를 부정선거의 어떤 진실을 밝히러 자기네들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아니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는데 군대가 왜 가? 군대가 알아? 응? 군대가 아냐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 그러면 전문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군대 야구방망이 들고 선관위를 접수를 하면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나나? 그렇죠. 다 고문으로 증거 조작을 하려고 그랬죠. 그 중간에 선관위 아무나 죽친 다음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증거를 대고 최재형 목사 잡아다가 이석기 국내에 있는 이석기 세력들이나 통진당 세력들의 사주를 받아갖고 북한에 갔다 온 다음에 김건희에게 접근했다. 이래서 김건희 디올백은 북한의 공작이었다. 이걸로 만들려고 한 거지. 그러면 이 여인형 메모에 이석기와 최재형 등장하는 이유 자체가 다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아니 생각을 해요. 정상적으로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이석기가 왜 등장하냐고. 응? 이석기가 왜 등장하냐고. 그냥 북한이나 이석기 하면 북한 딱 떠올리잖아. 상징적이잖아. 통진당, 정당 해산, 내란 선동, 북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11월에 이미 여인형은 여러 가지 그 메모장에 최재형 그 당시에 디올백 문제 한창 시끄러울 때 아니야. 최재형 목사 얘를 북한 사주를 받아갖고 엮으려고 하면 별로 루트가 없으니까 이석기 석방됐잖아. 그래서 이석기랑 엮어갖고 디올백은 북한의 공작이었다. 그래서 지금 종북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글로 간 거예요. 그쵸. 제가 보면 이석기 최재형은 이것이다. 아마 또 내일 다 떠들 겁니다. 이미 철저하게 간첩 북한군 소행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배후에 사주를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왜냐면 최재형 목사가 북한을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가 자기가 통일 대통령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의할 게 있다. 저도 의견이 있다. 막 그런 얘기하잖아. 그쵸? 김건희가 그런 얘기하잖아. 최재형 목사랑 저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막 그러잖아. 그 최재형 목사를 글로 이용하려고 그런 것이다. 제가 심층 분석한 결과 더 취재해 볼게요. 왜 하필 여인형의 방첩대에다가 저걸 알렸겠어. 방첩대가 조작하는 거잖아. 옛날에 기무사 아니야. 기무사 애들이. 그러니까 기무사 국정원이 저런 조작은 1인자들이잖아. 그쵸? 기무사 국정원이 이런 거 1인자인데 현재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계엄령 때는 홍장원을 시켜갖고 여인형을 도와라. 그 11월에 작성한 메모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이 풀렸고 아마 좀 시간이랑 그런 걸 보세요. 한참 지난 여름에 디올백 문제로 시끄러웠고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거를 한 방에 쪽팔리잖아. 이 사건을 덮으려고 그러면 북한의 소용으로 그리고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빨리빨리 할게요. 민주당의 딜레마. 제가 요즘 여러분들 진짜 생각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 인생이나 저희 가족이나 저희 집안을 보면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꿈꾸는 정치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정치예요. 누구나 행복하고 먹고 입고 자는 거 고민하지 않는 어 그런 어떤 좀 진짜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노동자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그 화이트 칼라의 노동과 블루 칼라의 노동이 절대 천시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좀 더 노동, 그러니까 각 분야에 따라서 좀 어쩔 때는 내가 더 좌측에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더 우측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는 왼쪽에 있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른쪽에 있고, 특히 우리가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뭐 집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인데 국가가 집 두 채 이상 못 사게 하는 자체가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저는 오른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대한민국 뭐 판결 나오는 거나 여러 가지 보면 우리나라는 평등한 나라는 아니죠. 사실 이미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죠. 분명히 우리나라는 계급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더 조선시대보다 더 철저한 계급 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세상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점점 수직적인 구조의 어떤 세상으로 점점점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미명 아래 이제 바꿔나가는 추세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민주 진보는 수평적인 구조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이고, 저쪽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수직적인 구조의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평과 수직이 어제 부딪히는 지금의 지금 내전에 준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잘못하면 욕도 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 진보가 있는 반면에, 저쪽은 사실상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문외층이라고 제가 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민주당의 딜레마, 정의와 실용사, 이거는 좀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것저것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는 보수가 사실상 도덕성에 타격을 입어갖고 보수도 박근혜를 버렸죠. 계엄은 순교라는, 윤석열이가 우리 자유 우파를 위해서 순교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념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조기 대선이에요. 윤석열 탄핵 헌재 심판을 봐도 쟤네는 기각을 위해서 지금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차기 정권을 위해서 사실상 지지층이 흩어질까봐 윤석열이가 버티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을 보면서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살 수 있는 길은 다음 정권에서 사면받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용산에서 체포될 당시, 한남동에서 체포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아갖고 정권 재창출해 주길 바란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자기가 헌재에서 억울하거나 기각 당한다고 생각 안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다가 정권 재창출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할 일이 없죠. 근데 윤석열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대선을 치를 때 보면 구도나, 선거는 여러분들 구도, 인물, 그 다음에 뭐 추세,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구도에서는 항상 우리가 지고 있죠. 많이 바꿨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구도가 가장 민주 진영이 늘 그 선거 때마다 분리했던 게 북한이라는 남북 분단의 문제가 선거 구도에서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구도 문제에서 북한 문제나 총풍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철진한 선거 프레임으로 전락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중국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게 요번에 저들의 그 선거 전략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왜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냐면, 선거를 할 때 여러분들 국힘당은요 뭐 좌클릭을 하면요 티가 확 나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최저임금 같은 것도 대폭적으로 얘네들은 막 올리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를 가장한 이 반역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다 하는 새끼들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자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군 장병의 월급을 대폭 인상을 했죠. 얘네들은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이 좌클릭을 한다 그러면서 조금만 경제 정책에서 좌클릭을 해도 여태까지 민주당이 생각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를 해요. 흡사하게 돼요. 근데 민주 진보가 우클릭을 하면요, 굉장히 걸림돌이 많아요. 첫째, 진보 진영 연합 체계가 무너져요. 거기서 이제 민주 진영 안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민주당 우클릭 한다 그래갖고 득표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스스로들이 안에서 이제 비판 세력들이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민주당과 국힘당의 가장 다른 점은 적어도 상식적이고 국힘당보다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게 민주당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게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잖아. 근데 우클릭을 여기서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 진보 그리고 경제 정의 어떤 여러 면들을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세금 매기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 문제도 민주적 진보적 관념에서 보면 사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민주적 진보적 관념에서 보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름도 까먹었네. 그 무슨 세 있었잖아요. 주식 투자세라고 했나요? 그 뭐라 그랬죠? 그런 것들을 금투세를 우리가 사실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민주진보의 가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태까지 우리가 살 때 민주진보 공정한 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변의 우리 민주진보의 가치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외연 확장 차원에서 젊은이들의 요구, 주식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정의와 그러면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응? 여러분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한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나마 반민주당 세력들을 줄이고 중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우클릭 정책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뺏기는 것보다는 잡는 게 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확장 또는 실용주의라고 하면서 사실 우클릭을 하면서 실용주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키는 게 면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이재명 당대표가 그 반도체 분야에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예외를 둔다. 그 민주진보적 관념에서 보면 어떻게 만든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얼싸고 하면서 국힘당이나 기업들 친기업을 위해서 할 것이냐. 여기도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딜레마가 있죠.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 우리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저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사회 개혁을 통해서 내수 경기의 활성화와 국민들이 점점 잘 살다 보면 국가도 부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어떤 소득의 증대를 민주 진보의 경제관념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과 보수 세력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친기업.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배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우리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쟤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 성장론은
보수가 주장하는 경제론이고 민주진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성장 속의 빈곤, 이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되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증진돼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자 중심의 그 소득의 증대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요즘은 이제 기업들과 같이 기업들의 기업 문화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진보의 이제 또 딜레마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제가 두 가지를 비판했었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제 방송 들어봤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소득 주도는 사실 분배 정책이에요. 소득 주도는 분배 정책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의 가치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뒤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소득 주도 성장, 이 말 자체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소득 주도 노동자들의 소득을 최저임금으로 올려갖고 소득을 중동하는 건 분배 정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공격의 빌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문재인 조중동이 매일 일자리 상황판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성장률 이거를 계속 따졌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사실 대출 주도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망한 겁니다. 그쵸? 소득이 증대돼서 진짜 부동산이나 이런 잉여 자금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주도의 성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만 빵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그 역대 어떤 민주당의 대선 후보보다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근데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운동권 세력들과 전통적인 노동계 민주노총이나 여러 가지 민주당은 민주당만 사실상 정당을 운영할 때 사실 그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뒤에는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민사회와 결합돼서 민주당이 정당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우클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도고 외연 확장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던 노동계와 사실상 어떤 진보 진영에게는 비난의 화살이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거야. 민주당 하면 정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국힘당과 민주당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정의와 부패의 문제예요. 적어도 민주당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는 저들보다 정의롭고 상식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의와 외연 확장은 공존할 수 없을까? 그거를 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시대는 변하고 있거든요. 과거같이 진영 대결로 가서 민주 대 반민주, 상식 대 비상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진보와 보수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저는 예전같이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 상식 대 비상식 이 시대의 선거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민주당이 우클릭을 할 때도 물론 권력을 뺏기는 것보다 훨씬 낫죠. 무조건 잡아야 돼요. 권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그러면 진보와 우클릭을 할 때 진보한테 환영 못 받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왜 지금 계속 우클릭 그리고 외연 확장을 할 수밖에 없냐? 지금 저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너무너무 악마화시키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실용주의자다라고 계속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태극기 부대 말살하고 전부 잡아갈 거다. 계엄령 선포해서 이런 악담을 하고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범죄자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대선 때마다 민주당의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바로 우클릭에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저쪽은 좌클릭을 하면 국힘당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아요. 조중동이 막. 근데 민주당이 우클릭을 하면요. 조중동이 일제히 진보 진영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기사를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클릭도 굉장히 그 전통적인 지지층을 날아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이게 있다. 우클릭을 통해서 중도 외연 확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진보 진영이 떨어져 나간다. 이거는 이론뿐이다. 그건 뭐냐? 연대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않고 이재명의 실용주의라 그래갖고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끈끈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라고 해서 연대를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성장도 중요하거든요. 국가적 성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주의라는 것은 이념에 편중돼 갖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곳곳에다가 이쪽은 좀 우클릭하는 현상이 있고 이쪽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실용주의자예요. 그 실용주의자와 정의가 부딪힐 때 일방적으로 여태까지 민주당이 늘 사이드에 몰려갖고 국힘당한테도 욕먹고 진보당한테도 욕먹고 과거에 정의당한테도 욕먹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 국힘당이 손잡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는지 아시겠죠?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서도 정부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우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민주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국힘당 조중동 플러스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공격을 당해요. 그게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거를 깨야 됩니다. 우리가 늘 박정희, 전두환, 이어지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통해서 내수의 탄탄함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 가지고 그 정부의 경제 지표를 평가하다 보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그거는 굉장히 경제 정책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오히려 삼성을 더 친기업적 정책을 펼쳐주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삼성의 무역 흑자가 얼마고 현대가 무역 흑자로 얼마를 벌어들이고 LG가 얼마를 벌어들이나에 따라서 무역 수지의 흑자냐 마이너스냐가 판결되거든요. 그 정부에 민주 정권이 들어서도 그 정부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성장률이 3%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원래 진보는 성장이 아니거든요. 진보의 가치는 분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민주당도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가치를 버릴 수가 없어서 분배와 성장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맨날 이제 대선 때가 되면 민주당이 이제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번 우리가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봐도 이분들은 정치인이죠. 누가 봐도 정치인이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인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행정가로 알고 있어요. 행정의 달인.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김대중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지나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로 실용주의는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으로서 실용주의를 선택한다 그러면 별로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행정가의 이미지가 대선에선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정치를 맡겼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적 피해를 입었습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역사가 후퇴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저거 이명박이가 전 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이고 737 공약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소득을 7만 불로 올리고 뭐 주가를 뭐 3,000포인트 개 거짓말을 시켜갖고 이명박이가 경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결과 국힘당의 경제 대통령이던 어떤 대통령이든 전부 감옥 신세를 면면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이 딜레마에서 왜 과감하게 요즘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고 국힘당과 동의를 해주고 주 52시간 재계를 만나갖고 우클릭 행보를 할 수 있냐?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많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제 지인들이나 어떤 정치 얘기를 우연히 하다가 보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한심하게 보여요. 딴 말은 다 참아주는데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할 때는 내 표정이 딱 변해요. 그놈이 그놈이라니.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갖고 계엄령을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돼도 계엄령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다 그렇게 똑같이 보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는 거라고. 덜 나쁜 놈을 뽑을 생각을 안 하고 다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투표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몰라. 난 가장 한심한 놈이에요. 어떻게 국힘당과 민주당을 비교하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전 제가 민주당을 옹호하지 않아요. 국힘당이 얼마나 반역사적 반역자 집단이라는 거를 저는 어필을 해요. 똑같지 않다라는 다르다는 걸 많이 얘기해줘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외연 확장은 이제 진보 진영 안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 이런 거를 상쇄시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시민사회 그리고 진보 진영의 연대를 통해서 실용주의로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해주고 그렇죠?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지만 오히려 증권회사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이런 민주당의 딜레마는 정의와 실용 사이에 정의를 선택을 하면 중도 외연 확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실용주의라고 선택하면서 우클릭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새로운 세력들과 끊임없이 연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범민주 진보 진영의 국민 경선을 통해서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오라 그래서 범진보지 왜 이거는 내란 세력다 즉 반역 세력과 쿠데타 세력과 이 쿠데타를 정상적으로 제압하려는 정상적인 국민과의 이번에 선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번은 저는 민주당의 구도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가 봐도 이 쿠데타 사법부 때려부신 거 이거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옹호하는 국민의당 국민의힘 그 정상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법체계의 법질서를 회복하자는 범민주 진영의 상식적인 사람들 이 구도의 싸움일 때는 내란 옹호합니까? 국민들 70% 이상이 내란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과 연대를 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중도의 니즈가 무엇인가?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5년 전만 해도 저는 지금같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저는 5년 전만 해도 지금같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중도를 잡기 위해서 지지층이 분산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번에 느낀 게 세상이 많이 변했더라고. 세상이 많이 변했더라고. 왜 세상이 많이 변했냐면 우리나 이념 세대고 우리나 진영 세대지 진짜로 40대 50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는 정치 고관여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에 조금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민주당 찍었다 국민의힘 찍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삶에 어떤 정당이 더 도움이 될까 진짜 그걸 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중도가 허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중도는 강자에게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중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여태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패하는 선거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선거 때만 되면 정의와 원칙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가 쉽게 갈 수 있는 선거도 어렵게 가고 사실상 권력을 빼앗겼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정치권만 포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왜 정치권은 상대방을 포용하고 감싸고 연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냐? 중도층도 포용해야 된다. 선거라는 것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용하기 위해서 우클릭을 하는 것이다. 그쵸? 왜 정치인들만 연대하고 포용해야 하려고 하냐?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하려고 할 때 민주당이 더 외연 확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거에서. 좀 어렵죠. 제가 오늘 많은 생각을 좀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 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면 이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이제 세 번째 거 할게요. 세 번째 건 뭐냐면요. 재밌는 제목 비명과 친명 사이.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요즘 분위기가 계속 이재명 날 좀 안아줘 포용해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너 당권도 갖고 모든 걸 이재명 1극 체제로 바꿨잖아. 지난 총선에서 뭐 했던 사람들 사과하고 뭐 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서 뭐 김경수가 요즘 뭐 한마디 떠들고 김부겸이가 떠들고 김동연이가 떠들고 셋이 막 돌아가면서 떠들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비판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늘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재명을 압박을 하죠. 사과하고 포용해라. 근데 인간적으로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야 이재명은 혼재고 니네는 여럿이잖아. 왜 니네가 먼저 포용하고 니네가 왜 먼저 사과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재명은 혼자인데 니네는 다구리를 치잖아. 왜 니네가 먼저 사과하고 지난 대선에서 제대로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태까지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왜 니네가 먼저 사과를 못해? 안 그래요? 가만 생각해봤어. 왜 꼭 너희들은 이재명한테만 사과를 바래? 오히려 니네가 3선 4선에 니네가 정치 경력 더 많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갖고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응?
왜 니네가 지난 대선에 제대로 이재명 자질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제대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는 말은 왜 못해? 어린아이들도요, 싸움은요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쳐.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해. 그쵸? 개총수도 변했네.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우클릭을 하게 되더라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꼰대가 돼. 나도 이렇게 우클릭. 요즘 잠잘 때도 오른쪽 보고 자. 아니 그렇잖아. 그쵸? 아니 여러분도 그러잖아. 아니 왜 이재명만 때려갖고 왜 사과하라고 왜 이러냐고. 응?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뭔가 싸운 거야? 서운한 거야. 그치? 근데 승자는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승자의 아량을 베풀라는 거야? 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줄까? 22대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선택 못 받아갖고 어떻게 보면 총선 공천 경쟁에서 전쟁에서 니들 진 거 아니야. 졌으면 대가리 숙이고 들어와야지. 그게 원칙 아니야? 전장에서 진 놈이 뭔 사과를 받으려 그래. 대가리 받고 들어와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대가리 받고 들어와야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제는 김경수가 한마디 하고 오늘은 김동연이가 한마디 하고 오늘은 김부겸이가 하고. 응? 뭐야 쓰리김이야? 왜 이재명한테만 쓴소리해? 응? 당 정체성 유지해야 된대. 수박으로 유지하라고? 수박 새끼들을 내가 쓰지 말라 그랬지만 민주당 정체성이 수박이야? 이런 정체성을 왜 유지해? 응? 이해가 안 가. 당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대. 당 정체성이 뭔데? 응? 뭔데? 그리고 저는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셋 중에는 김경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나마 두 놈은 사람으로 안 보고요. 그 이유는 김경수는 착해. 일단 얼마든지 대선 경선에 나와갖고 까불면 나중에 열심히 할 놈이야. 근데 김동연이는 저는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놈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들을 또 제가 뼈 있는 얘기를 한번 해줄게. 야 솔직히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니네가 무슨 대선감이냐? 나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네가 무슨 대선 후보야. 워낙 후보가 없어갖고 우리가 좀 끼워주려고 그랬는데 야 김동연 네가 무슨 대선 후보고 김경수 네가 무슨 그냥 김경수 너는 그냥 비서야. 내 기억엔 김부겸 네가 무슨 대선 후보야.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들어와. 그럼 대선 후보로 쳐줄게. 응? 그냥 이재명 비판하면 대선 후보냐? 아니 내가 까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바꿔 해보자는 거야. 나는 다 품을 건데 이게 유행이 이재명 까면 대선 후보야? 웃기지 않아요? 그냥 이재명 비판하면 대선 후보야. 야 솔직히 무슨 김경수가 언제 무슨 대권 후보였어? 김부겸이가 무슨 대권 후보야? 그냥 나와 경선에 그 대가리 숙이고 인정해. 세상이 바뀌었어. 임종석이가 뭘 정치적 승부수를 이거 언론도 니들 정신 차려라. 응? 무슨 비명계 이재명 압박 하나도 안 느낀단다. 응? 압박 하나도 안 느낀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은 이런
김경수, 김두관, 뭐 이런 김동연 이런 분들이요 다 품어야 돼요. 알겠죠? 어? 후보가 나와야 돼. 제 말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비판해서 죽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비판하면 비명계의 대권 후보라는 착각을 버리고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제 말은. 저는 듣자 하니까 돌아가면서 이재명 하나씩 건드리면 대권 후보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래 대권 후보 하고 진짜 나와라. 말만 그러지 말고. 김경수도 꼭 나오고 임종석도 나오고 김부겸이도 꼭 나오고 김동연이도 꼭 나오고 모두가 나와서 단 지지율 좀 올려요. 5% 정도씩 각자. 막 무슨 1.0, 3.0 무슨 뭐 어디서 뭐 시력 검사하는 거 0.7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쪽팔리니까 좀 지지율 좀 올려서 나와. 응? 여러분들 우리가 얘네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대선 전략인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독보적인 이재명 외에 2등부터 5등이 저쪽이란 말이야. 저는 막 김경수도 한 5%에서 7% 정도 민주당 안에서 지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김부겸이도 한 5%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나온 다음에 나중에 경선 진보 경선 딱 끝나면 막 지네끼리도 연대하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손들 수 있게끔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좀 지지율가 있어야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 후보야. 국민들 99%가 나를 지지해. 만약에 국민들 99%가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해봐. 6놈 다 합쳐서 1%야. 응? 6놈 다 합쳐서 1%야. 이놈들이랑 연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응? 이놈들이랑 검찰 외 경호처, 지금 경호처 얘기 누가 해? 지금 경호처 얘기 누가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전국 지지율이 한 45, 김경수가 한 7, 김부겸이 5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민주당의 파일을 다 합치면 60%, 70% 정도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비판 아닌 비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 사람들이 나와도 위협적이지가 않죠. 그쵸? 응? 여러분들이 봐도 위협적이지가 않죠. 응? 전혀 위협적이지 않잖아.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김경수가 한마디 한 거, 누가 한마디 한 거 그런 걸로 죽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니 냅두라고 그냥. 얘네들은 지네 딴에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선거 앞두고 와서 이제 정치적 승부수를 낸다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근데 어제 오늘인가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김경수가 얘기한 거 보니까 그래도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사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당내 통합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유시민 작가 말씀대로 비명계 니들을 아직도 못된 버릇을 못 버렸더라고. 마치 이재명을 비판하면 본인들의 한 계파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란 상태야. 지금 계엄 쿠데타 상태고 이 시기에 이재명을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안 되는 짓이야. 그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비명계가 나 하나 비명계 의원님들 옛날에 한때 좋아했었잖아. 비명계 의원님들 진짜로 민주당과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고 싶으면요 내란 세력들과 싸우세요. 응? 내란 세력들과 싸워야지 당신들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재명 비판한다 그래고 당신들 지지율 올라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정치를 하냐 이거지. 그쵸? 당연히 표 얻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으려고 하면 지금 누가 봐도 김경수, 임종석, 뭐 김부겸 이런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가열차게 윤석열의 내란 세력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싸우면 말 안 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요. 응? 좀 정신들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응? 지금 내란 세력들이 법원을 때려붙이는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조기 대선 꿈꾸면서 이재명을 탓하면서 나오는 게 정말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놈들이 진짜 머리가 나빠요.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지만 제가 왜 이 비명계라는 놈들이 국힘당과 열심히 싸우고 왜 윤석열과 더 가열차게 싸우라고 얘기하냐면요. 유시민 작가 말대로 만에 하나 사법부와 검찰의 조작으로 이재명 당대표께서 만약에 대권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 비명계 니들한테 기회가 갈 것 같아? 안 가. 만에 하나 잘못돼도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만 깠던 니들을 원망해. 이 바보들아. 응? 그냥 런닝메이트 충실히 해라. 응? 그냥 런닝메이트 충실히 하면 될걸 왜 무리수를 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헌 문제 있죠. 응? 개헌은 민주당은 여러분들 그 이낙연이나 뭐 김부겸 요런 애들 빼고는 전부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선언을 해요. 김부겸이나 이낙연이는 분권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의원 내각제를 선호하는 인간들이고, 개헌은 그러면 논의를 해도 제가 개헌 민주당이 굳이 피할 필요 없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뭐 대선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래 계엄령은 대통령이 전시상환 아니면 그 발의할 수 없도록 그런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개헌을 하려 그러면 본격적인 적어도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이 극우가 설칠 때 개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정권 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헌 논의만 참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란 세력 척결하고 이런 이 땅에 보수가 없고 극우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개헌을 합니까? 그쵸? 극우들이 마치 보수의 행세를 하면서 이 땅에 사실 보수가 저 정도밖에 없나? 응? 무슨 개헌 세력들이 극우들이 있는데 무슨 개헌 논의를 합니까 지금? 응? 안 그래요? 여기저기서 개헌 떠드는 새끼들, 대한민국 저런 극우화돼가고 있는 파시즘에 쪄들어 있는 저런 새끼들부터 정리한 다음에 헌법을 바꾸든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런 거. 근데 민주당은요 저쪽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저거는 해야 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계엄령은 전시 상황에만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이거는 해야 돼. 다 논의만 해. 거부권도 제한한다. 다 논의만 해. 거부권은 없애버리면 되고, 민주당이 150석 있으니까. 사면권도 제한한다. 이거는 하지 마. 우리가 권력 잡을 건데 우리는 왜 사면 못 하는데? 응? 내가 얘기했잖아. 이재명 집권 7년 차 때 하라고. 집권 말기에 하라고. 아니 쟤네들은 다 현행 대통령 강력한 권한 다 써먹고 우리는 대통령 다 힘 빼놓는 걸 왜 정권 초반에 하냐고. 응?
김경수 얘기 좀 그만해요. 너 채팅하지 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저것들은 지네가 권력 있는 거 다 차에 써먹고, 지네가 다 처먹었는데 우리는 왜 권력 잡자마자 사면권도 제한하고 왜 못하게 해? 다 우리도 써먹고 막바지 해야지. 응? 우리도 쓸 건 써야지.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 태극기 부대들 전부 계엄령으로 잡아들인다 이런 소문으로 악마시키니까 그거는 개헌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 대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안 한다 계엄령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국회에서 때려잡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요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어떤 전략을 바꿨냐면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개헌 마무리할게요. 개헌 논의만 참석을 하십시오. 기피하지 마세요. 민주당 저쪽들이 하도 이제 국힘당이 개헌 뭐 발의한다 그러고 우원식 의장도 개헌 참여하라 그러고 민주당 안에서도 개헌은 하자고 뭐 좋은 개헌이든 나쁜 개헌이든 하자 그러면 개헌은 논의만 하세요. 왜냐면 이번 선거는 이 반역 세력들과 내란 세력들과의 선거 프레임으로 씌워야 되지 개헌 세력과 개헌 반대 세력들로 저것들이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이 지금 부랴부랴 개헌법을 지네가 개헌법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 프레임을 전환 개헌 세력 대 개헌 반대 세력 이런 식으로 선거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민주당이 개헌 논의만 하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선거 끝나고 정권 잡고 나서 천천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은 지금 사실 필요가 없죠. 대선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왜 지금 명태균 특검을 밀어붙이는 줄 아세요? 응?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뒤로 빼고 명태균 특검을 올린 이유는 비상계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민주당이 사실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이의 탄핵 사유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이미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를 특검을 할 별 큰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 잡아갖고 아예 감옥을 못 나오게끔 세게 하는 게 낫죠. 왜 지금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추진을 하나 했더니 비상계엄 관련해 명태균이가 연관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 김영현 공소장에 보면요. 윤석열이가 명태균 언급하며 비상대책을 말해보라라고 하는 글들이 나와요. 그리고 황금폰이 터지자마자 계엄을 결단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태균이랑 윤석열 부부 메시지를 확보하고 입구 검찰이 그 다음에 명태균이 검찰이 황금폰 폐기를 지시했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명태균 사건에는 용산의 계엄령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김용현 공소장에 명태균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왜냐면 대선을 이 내란 대선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진짜 화는 나지만 또 이 얘기를 하면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김두관, 박임씨야, 임종석 다 나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잘해드릴게 진짜. 잘해드릴게 완주해 주시고 그리고 경선이 끝나면 다 같이 손잡고 지지할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경선은요 상대 본인과 다른 사람들이 나와갖고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친명끼리 경선하면 그거 같이 재미없는 경선 없어요. 제발 좀 여러분들 진짜 다 나오라고 해주세요. 응? 욕하지 마시고 왜냐면 민주당은 그래 뭐 어떻게 다 친명일 수가 있냐. 그래 민주당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니까 넓게 포용해줄게. 다 나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제 얘기랑 미국 얘기 잠깐만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이후에 조기 졸업을 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나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무디스 사나 여러 가지 3대 신용평가사들에게 보일 때 대부분 AA 마이너 이 정도로였고 전 세계에서 한 12에서 20위 사이에 올라가 있는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지고 있대요. 지금 무디스 기준으로는 최상위 18개 국가가 AA2 이상 등급 중에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엄령을 선포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신용등급 제일 좋은 18개 국가 중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엄령을 선포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그래갖고 지금 많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탠더드 앤 푸어스 그 다음에 무디스 또 하나 뭐죠? 세 개인데 피치 피치 우리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구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 다음에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인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AA2를 갖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 단계만 하락돼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달러를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에 빌려와요. 근데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 비싸게 갖고 오겠죠. 20%의 달러를 빌려와야 되면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국가가 굉장히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의 어떤 부담률이 올라가겠죠. 비싸게 빌려오니까 국민들에게도 비싼 금리에 또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면 세계 어떤 신용평가사들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낮춘다는 이런 소문들이 지금 월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나오고 있냐면요. 이 신용평가는 경제력만 보지 않는데요.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과 법치주의의 수준도 본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막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과 법치주의 수준인데 내란 계엄령 퍼뜨려갖고 정치적 안정성 깨졌죠. 사법부 때려 부셔갖고 법치의 수준도 땅바닥에 떨어졌죠. 저 극우 새끼들, 국힘당 새끼들이 나라의 신용등급도 추락시키는 새끼들이에요. 응?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응?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가야 될까. 얼마 전에 도람프가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를 했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인접 국가에는 25%라는 관세. 예전에는 뭐 싸게 관세 2, 3%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수입할 때 2만 원 내고 들어갔는데 지금 25만 원 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멕시코에다가 왜 관세를 때렸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람프가 대중국 봉쇄 정책을 쓰니까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전부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멕시코에다가 우리나라도 가전 LG전자,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다 멕시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지었다가 멕시코도 관세를 매기는 바람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멘붕이 왔다. 그저께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10%의 관세를 때렸다. 근데 중국은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즉각 보복 조치로 미국산 석유와 LNG 가스에다가 다시 보복 관세를 물렸다. 이게 지금까지 나오는 뉴스죠.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도 사실 중국을 관세 처음에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 60%를 매긴다 그랬어요.
처음에 도란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 60%를 매긴다 그랬어.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갖고 오면 만약 160만 원으로 갖고 들어온다. 이런 60%를 매긴다 그랬었는데 요번에 도란프가 실질적으로 중국에게 관세를 10%를 매겼어요. 10%. 겁줄 때는 60%라고 얘기했는데 10%의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면 도란프가 겁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게 관세를 매겼죠. 캐나다나 어떤 멕시코에 비해서. 그랬더니 이제 시진핑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했어요. 근데 석유와 가스, 미국산 석유와 가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도란프도 중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60%가 아니라 10%의 과세를 매긴 거고, 중국도 가만히 있기는 쪽팔리니까 패권 국가로서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한다는 게 석유와 가스를 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이 10%밖에 안 돼요. 아니 추가로 10%를 더한 건데, 내 말은 중국이 미국에다가 더 보복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중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에다가 있냐. 석유랑 가스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스는 러시아로 바꿔도 되고 석유는 중동으로 바꿔도 되고 미국의 의존도가 중국이 높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관세 전쟁이나 정면적으로 경제 전쟁을 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둘 다. 둘 다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할 마음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보복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하겠어? 농수산품이나 육류, 그게 미국에 치명타를 주는 거거든.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다가 제대로 보복 관세를 매기려고 그러면 미국의 농산물이나 수입 중단을 하든가 미국의 소고기나 이런 고기 육류 업체에다가 매겼으면 전면전이지. 근데 미국도 중국에게 사전에 그 관세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60%를 얘기했는데 추가 10%만 정도만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 탐색전 정도 하는 거라서 중국도 가만히 있긴, 그래서 보복 관세를 하되 제품을 석유와 가스에 한정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무역 전쟁 벌어지고 그러면 중국이, 왜 그러면 히든 카드를 남겨놔야지. 농수산품이나 어떤 육류업은 관세를 매기는 거는 중국의 히든 카드거든요. 미국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미국 경제나 미국 농수산품 업자나 미국 육류업자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게 농수산품과 육류업인데 중국도 히든 카드는 쓰지 않은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만약에 중국이 바로 요번에 농수산품 금지나 이런 거 나오면 미국도 바로 더 크게 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깜짝 놀랄만한 어떤 뭐 인사 조치가 하나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표정도 더럽죠. 응? 표정도 더럽죠. 얘가 서울청장으로 유력한 박현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새끼 보니까 계엄 12.3 계엄 밤에 내란 주도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놈이에요. 얘가 이번에 박현수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데, 그 당시에 국회 봉사와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내란 혐의자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놈인데,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장에 기용될 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왜 특검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응? 진짜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진짜 이런 놈들 처단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꾸 뭐 지금 특검 때문에 다 빠져나갔어. 아니 특검 저기 검찰이 수사하고 지금 수사 안 한 놈들이 더 많아. 이 계엄령에 가담했다가 군발이 빼고 다 지금 잡혀 있는 놈 없잖아. 그렇죠? 지금 군발이들 빼고 검찰이 잡은 사람 누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뭐 김태효나 지금 안 보이는 놈 누구예요? 김주현 민정수석 비화폰으로 검찰과 내통한 거 뻔하지 않습니까? 응? 김주현 이런 놈들 안 보이잖아. 대통령실 이런 놈들 다 잡아가야 돼요 사실. 응? 군발이 빼고 지금 아무도 안 잡혔어. 대통령실에 검찰을 움직였던 김주현 김태효.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잘 찝던데 어제 여러분들 그 홍 차장이 얘기할 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제가 그 다음날 김태호 수석이라고 하나요? 김태호 수석에게 전화해서 이거는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홍장원 차장이 김태호에게 전화를 해서 이 내란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했죠. 응? 문자로. 그쵸? 문자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김태우는 대통령에게 무릎 꿇고 사과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홍장원은 알고 있는 거야. 대통령 그 실의 진짜 실세는 김태효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아니고 김태효에게 문자로 이번 내란 사건은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딴 놈이 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지만 김태효는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놈이니까 홍장원은 김태효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홍장원 1차장이 얘기하지 않은 것은 김태효는 이번 내란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지 않는 거는 김태효가 윤석열과의 관계.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어디 대통령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대신 하라라고 했다간 그 말하다가 모가지 날아가잖아요. 근데 김태효는 그래도 되는 위치가 있다라고 홍장원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김태효의 말은 듣는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홍장원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홍장원이가 국정원 제1차장으로서 실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이가 딱 집어서 김태효에게 윤석열 대통령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는 문자를 보낸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어제 자세히 얘기를 듣다 보면 홍장원이가 말을 다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홍장원이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말을 아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홍장원이는 누구보다도 국정원장이고 윤석열을 좋아했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구도나 들어가는 게 나는 홍장원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말을 아낀다는 뉘앙스를 받았거든. 만약에 여러분들 홍장원 제1차장이 미친놈이 아닌 이상 갑자기 느닷없이 문자를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은 잘못됐으니까 무릎이라도 꿇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낼 일은 없잖아. 신원식 같은 애한테 보낼 리가 없잖아.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는데도 왜 홍장원은 김태효에게 그 문자를 보냈을까? 윤석열에게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십시오라고 건의할 정도의 놈이면 이번 계엄에 모를 리도 없고 개입을 안 할 수도 없죠. 그쵸? 그렇잖아. 김태효가 모를 일도 없고. 음. 그리고 오늘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 문제는 아마 그 메모 11월에 그 누구죠? 최재형 목사와 이석기는 얘네들이 간첩단이 나타나서 계엄령 선포했다라고 시나리오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쵸? 이석기 잡아들이고 최재형 목사 잡아들인 다음에 최재형 목사가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김건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현 정부를 몰락시키려고 했는데 배후에는 이석기 조직이 있었다. 이걸로 시나리오 짰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